본 방송은 2025년 8월 2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50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2025 시즌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이적 시장 마감의 문이 닫혔습니다. 마감 기한을 기점으로 메이저리그 팀들의 팀 방향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부품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선수단 정리를 단행한 팀이 있는가 하면 큰 손으로 총력전을 펼친 팀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2025년 트레이드 시장에서 움직인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입니다. 황규진 PD님, 송준영 씨, 진정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드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방송을 준비하시는 PD님께서 정신이 없으셨다는 후문이 있었는데요. 오늘 방송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PD님?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굉장히 촉박하게 많이 돌아갔죠. 이제 방송 녹음일 기준으로는 끝난 지 이제 한 24시간이 조금 넘게 지난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이런 트레이드 된 선수들 그리고 반대급부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이 트레이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이 선수들을 트레이드로 영입한 팀의 포스트 시즌 전망 정도까지 간략하게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시간으로 7월 25일에 있었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시애틀 메리너스의 트레이드입니다. 어떤 트레이드였죠? 네, 먼저 일단 조시 네일러 선수가 애리조나의 1루수인 조시 네일러 선수가 시애틀로 이적을 했죠. 이 트레이드 혹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앞으로 얘기할 트레이드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데드라인에 안 걸치고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일어난 트레이드인데, 사실 시애틀이 지금 성적이 괜찮잖아요. 간만에 또 가을 야구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이제 잡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타선이 지금까지는 잘 터져주고 있지만 사실 랄리를 제외를 하면 애매하다. 그렇죠. 라는 평가가 좀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로사레나나 JP 크로포드를 언제까지 믿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들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야수 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일러의 영입은 매우 쏠쏠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FA로 영입해서 막 장기로 묶을 거였으면은 저는 좀 약간 반대를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반년 쓰고 가을 야구까지만을 볼 거잖아요. 일단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보강 중에 하나였고 분명히 그거를 시애틀이 이번에는 그래도 정말 오랜간만에 구단의 니즈를 파악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원래 이런 구단이 아니었는데 정말 가을 야구에 가고 싶다는 열망이 좀 느껴지는 발빠른 트레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여기 뭐 저희가 네일러 선수 얘기를 먼저 했지만 트레이드 마감 시한 정말 직전에 이제 진짜 트레이드 마감 시한 최대어라고 여겨졌던 에우엔유 수아레즈 선수도 같이 결국 시애틀로 오게 돼서 이제 양쪽 핫코너를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굉장히 좀 타선 보강에 성공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준영님께서는 혹시 이 트레이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그 애리조나랑 시애틀 둘 사이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좀 한 일주일 텀을 두고 이제 두 차례 그 딜을 했는데, 수아레즈랑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아레즈랑 네일러를 받아오고 내준 선수들이 이제 유망주 5명. 근데 그 5명들도 허접한 선수들이 아니에요. 제가 쭉 한번 리포트를 살펴봤는데, 뭐 브랜든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일러 딜에서 넘어갔는데 시애틀 당시 팜랭킹 13위였고 직전감 평가받는 좌완 투수라서 아마 애리조나 내년 그리고 내후년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 보고, 뭐 애시튼 리지 선수도 나름대로 업사이드가 괜찮은 선수를 평가를 받고 있고 우완 투수. 그리고 제일 큰 칩은 단연 타일러 록리어겠죠. 1루수 보는 선수인데
여러모로 프로필이 네일러랑 비슷한 면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내준 네일러 자리를 로클리어로 채우겠다. 뭐 이 선수도 지금 생각보다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온 선수라서 빠르면 내년에 아니면 늦어도 내년 뭐 말이나 내후년에 이제 메이저리그 데뷔가 하기 때문에 뭐 니즈라든가 밸류라든가 서로 잘 맞춰가지고 윈윈 딜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실제로 여러 매체 같은 데를 보더라도 이 수아레즈랑 네일러 딜 평가하는 그 매체들이 많잖아요. 뭐 네. 트레이드 그레이드라 그래가지고 학점을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 매체에서 양쪽 모두의 B 이상을 주더라고요. 애리조나도 올 시즌 사실상 망했으니까 그렇죠. 8선수 팔아야 되고 시애틀도 절실히 필요했던 빅벳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 핫코너 양쪽에 다 이렇게 하고 맞춰 놓으니까 되게 그럴듯해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개의 딜이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시애틀이 최근 몇 년간 했던 모든 데드라인 딜 중에서 최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매년 얘기했잖아요. 시애틀 타선 그렇게 개판인데 매년 타격 때문에 고생을 해놓고 왜 영입을 안 하냐 맨날 욕을 했는데 이번 데드라인만큼은 확실하게 아주 현명하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영입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아레즈가 사실 시애틀에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있었다가 넘어갔는데 사실 수아레즈가 시애틀에서 막 못했다고 하긴 좀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괜찮은데 애리조나 가서 지금 하고 있는 페이스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또 이제 시애틀에 맞는 파츠기도 하고 오히려 저는 네일러보다 수아레즈가 시애틀에서 훨씬 더 맞는 파츠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네. 네. 티모바일 파크 특성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수아레즈 이기가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어떻게 될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전 그래서 이번 데드라인 이후로 실제로 아메리칸 리그 탑3 팀으로 시애틀 무조건 넣거든요. 그러니까 투수진은 이미 정상급이고 타선에서 이 두 명이 추가가 된 채로 이제 라인업 구성을 보니까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랄리, 훌리오, 네일러, 수아레즈, JP 크로포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니까 이 정도면은 뭐 최고의 타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컨텐팅을 할 만한 타선이라는 인상을 받아서 여러모로 정말 뭐 좋은 그런 무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트레이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26일 뉴욕 양키스가 콜로라도 로키스와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3루수 라이언 맥맨을 양키스로 보내고 왼손 투수 그리핀 해린과 오른손 투수 조시 그로즈 두 명의 유망주가 콜로라도로 향했습니다. 네, 뭐 양키스가 제가 이제 3루가 굉장히 올해 1년 내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100경기 가까이 했는데 뭐 르메이유가 3루수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DFA가 되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페라자랑 비바스로 계속 3루를 돌려가면서 쓰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사실 오스발도 카브레라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유틸리티로 활약을 하다가 이제 발목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는 바람에 3루수가 1년 내내 고생이었는데 결국은 양키스가 수아레즈를 계속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저는 맥맨으로 선회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아레즈는 반년 렌탈이기도 하고 맥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5년인가가 남아있는 선수고요. 뭐 맥맨이 지금까지는 저는 와서 활약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누가 와도 전에 있던 3루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맥맨 선수가 사실 타격은 뭐 그렇게 뛰어나다고 할 수 없지만 수비만큼은 메이저리그 핫코너에서도 알아주는 수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양키스가 수비나 주루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져서 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수비 쪽에서 디테일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뭐 유망주 손실이 엄청 크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스러운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수아레즈나 맥맨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결국 둘 중에 하나였는데 애리조나가 수아레즈 대가로 받아간 선수들을 보면 양키스가 수아레즈 영입하기는 저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애리조나가 그렇게 만만하게 내줄 것 같지는 않았던 입장이라서 저도 왠지 맥맨이 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 갔고 당장 필요한 자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그 페라사도 없잖아요. 이제 이제 에인절스로 갔더라고요. 페라사도 없어요. 이제 맥맨이 계속 주전 3루를 맡아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콜로라도에서는 사실 맥만이 원장이었거든요. 맞아요. 맥만이 안 터지면 이 팀에 희망이 없었는데 그래도 양키스에 와서는 맥만의 그래도 공격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양키스 야수가
약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야수가 약한 건 아니고 그 비어버린 삼루에 이제 채워줄 파츠가 필요했던 건데 잘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맥맨이 그리고 저는 양키스가 쓰는 홈 구장을 생각했을 때에도 좌타잖아요. 그쵸. 그리고 맥맨이 실제로 제가 스태캐스트 뒤져보니까 이번 시즌의 타격 프로필을 보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풀에어라고 하죠. 당겨친 뜬공 비율이 지난 2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6% 가까이 높아졌어요. 근데 양키스 우측 담장 넘기기 쉽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맥맨하고도 그 프로필 자체가 잘 맞는 팀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선수는 올스타 레벨의 선수는 아니지만 솔리드한 메이저리그 레귤러 레벨의 3루수거든요. WR 한 2.5에서 3 정도 찍어줄 수 있는. 근데 맥맨이 지금 양키스에게는 완벽한 핏이죠. 왜냐면 이제 우리 PD님도 아시겠지만 양키스는 그 WR 2.5 찍어줄 3루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고생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정현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솔리드한 파츠 하나 추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니즈에 맞는 좋은 무브였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콜로라도 입장에서 또 이제 뭐 완전히 얻어온 것도 없이 뜯겼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솔리드해요. 받아온 대가가. 그리핀 헤링이 나갔는데 이 선수가 양키스 팜이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그 괜찮은 편인 팜에서도 팜 랭킹 탑 10에 꾸준히 들었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헤링이 로키스한테 꽤나 잘 맞는 유망주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리포트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패스트볼 2가지 던지는 선수고 90말 초중반 때 패스트볼 던지고 그리고 스플리터 체인지업 뭐 이런 거 약간 종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 투구 프로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리그 지표를 보더라도 그라운드볼을 많이 얻어내는 그라운드볼 피처 콜로라도한테 정말 필요한 유형의 투수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본인들의 니즈랑 맞는 그런 투수 유망주를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쪽 다 여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애리조나 시애틀 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도 아주 서로에게 딱 맞는 좋은 핏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윈윈 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런 딜이 콜로라도한테서 나왔다는 거는 저는 플러스 가산점 줍니다. 얘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는 팀이었는데 이거는 최소한 생각이라는 걸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콜로라도 한 최근 무브들 중에서는 최상위권. 그럼요. 네. 네. 다음은 매치의 불펜 보강 트레이드 소식을 연달아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왼손 불펜 그레고리 소토를 받는 대가로 웰링턴 아라세나 카메론 포스터 2명의 오른손 투수를 내주는 트레이드였습니다. 네, 뭐 매체가 불펜 투수 3명을 오늘 연달아서 네. 영입을 했는데 이 세 선수를 한 번에 좀 묶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나간 선수 들어온 선수 쭉 정리해 볼까요? 네. 네, 제가 먼저 이제 제가 매치 팬이니까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영입한 불펜 3인방 좌완 그레고리 소토 볼티모어에서 데려왔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우완 언더핸드 투수 리그에서 가장 릴리스 포인트가 낮게 형성되는 투수입니다. 네. 잠수함 타일러 로저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로부터 우완 파이어볼러 불펜 라이언 헬슬리 데려왔고요. 내보낸 선수들은 전부 다 유망주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빼고요. 일단 그나마 좀 득전이라 할 수 있는 부토 호세 부토가 나갔고 그리고 웰링턴 아라세나 매치 16위 유망주였고요. 카메론 포스터 우완 투수 그 2022년 14라운드 드래프티 사실 엄청 유의미한 자원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유의미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 타일러 로저스 딜에서 드류 길버트 외야수가 나갔고요. 유망주 랭킹 12위 그리고 블레이드 티드웰 우완 투수 나갔고 매치 유망주 랭킹 10위였고요. 그리고 헤수스 바에즈 이 선수가 전 개인적으로 가장 아까워요. 나간 선수 중에서 탑 100 유망주. 네네 탑백 유망주였고 20세 내야 유틸리티 여기저기 다 볼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를 받는 선수고 네이트 돔 22살의 우완 투수 그리고 프랭크 엘리살트 23살의 우완 투수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시즌 제가 매치 팬으로서 보통 팬이 자기 팀 무브 평가할 때는 좀 박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감안해도 저는 A0 줍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멀린스 얘기를 제하고도 이 3명 영입한 것만으로도 저는 유출은 최소화하고 들여온 선수들은 지금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 엘리트가 아닌 불펜 투수들 중에서는 최고 옵션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사실 헤슬리는 엘리트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 선수는 거의 보더라인 엘리트예요. 근데도 이 정도 대가로 데려왔다는 거는 정말 좋은 딜을 했다고 보고 특히 로저스 딜에서 이제 몇몇 매체에서 오버페이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선수들일 거예요. 드류 길버트나 블레이드 티드웰이나 뭐 다 맞는데 매치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 자리 없었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밸류 측면에서 봐도 저는 좀 약간은 견적이 나온 선수들이라고 보는 입장이었어서 그렇게 막 밸류어블한 에셋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2명 내주고 딱 로저스 데려왔다는 딜 보고 스톤스가 정말 지금 팜 시스템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선수 밸류에이션을 탁월하게 하는 단장이구나. 괜히 미러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해먹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길버트나 티드웰에 대한 평가를 제가 자세히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이거는 이제 나간 선수니까 예우 차원에서 안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버트는 왔을 때는 나름 기대를 했는데 오고 나서 추이라든가 어떤 리포트들 나오는 걸 보면서는 약간 좀 그랬어요. 차라리 라이언 클리포드를 좀 더 많이 선호하게 됐고, 티드웰은 이미 한번 견적을 내본 선수인데 길버트에 비해서는 좀 더 선호하지만 여기도 업사이드보다는 플로어가 좀 더 돋보이는 유형의 투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바에즈는 확실히 아까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는 툴이 좋거든요. 그리고 신체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성장이 계속 기대가 되는 선수라서 이제 19살, 20살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아깝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매치 팜 상태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공통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매치 팜의 핵심 유망주들을 싹 다 지켰다고. 내보낸 선수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2028년쯤에 매치 선발 라인업 로테이션에 들어갈 만한 선수들 단 한 명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아웃풋은 최대한 줄이고 인풋을 최대한 늘린 아주 좋은 그 데드라인 무브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로저스랑 헤슬리가 어떤 선수인지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미네소타 트윈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 트레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31일 미네소타와 필라델피아는 요한 듀란을 골자로 한 1대2 트레이드에 합의를 했는데요. 어떤 트레이드였나요? 네, 뭐 듀란 선수 지금 미네소타가 지금 거의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팀이 그냥 거의 거덜이 났어요. 공중분해가 돼버렸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막 정말 충격적인 트레이드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듀란 선수는 계속 이제 좀 다저스도 그렇고 좀 불펜이 좀 불안한 컨텐더 팀들에게 계속 이제 그 연결고리가 있었던 선수인데, 필라델피아가 뭐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뭐 컨텐딩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필라델피아와 에드와르도 타이트, 필리스의 4위 유망주, 그리고 전체 56위 유망주인 포수와 그리고 믹 에이블 선수, 이 필리스 6위 유망주고 또 전체 92위 유망주인 이렇게 1대2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미네소타가 이제 팀을 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벅스턴도 IR 안 갔으면 털었을 것 같은데 IR에 가서 못 턴 거 같거든요. 네, 그걸 제외하고 원래 트레이드 데드라인 다가올 때쯤부터 계속 얘기가 돌았던 듀란이랑 그리핀 잭스도 이번에 나갔고, 네.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다양한 선수들이 스튜어트, 나갔죠. 네. 뭐 해리스 메이더라든가 그냥 다 팔았어요 사실상. 네. 윌리 카스트로. 근데 저는 미네소타가 이번에 한 딜 중에서 그래도 좀 유의미한 딜이라면 여기라고 생각해요. 받아온 대가를 감안을 하면. 왜냐면 저는 필라델피아가 내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탑백 유망주 둘이니까. 왜냐면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엘리트 불펜이고 분명 이제 2년 가까이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기는 하나 요 이상을 쓰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페인터를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에이단 밀러도 네. 좀 그렇고, 그렇죠. 뭐 이 선에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테이트랑 아벨 선에서 막았다라고 해도 뭐 만족을 할 수 있고, 미네소타 입장에서도 사실 어쨌든 아무리 탑급 불펜 클로저라 할지라도 어쨌든 불펜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릴 메이슨 밀러 같은 선수와 다르게 듀란은 철저하게 불펜으로만 기용이 그렇죠. 가능한 선수예요. 밀러는 어쨌든 마이너리그 시절에서는 선발로 기능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듀란은 안 되죠. 안 되거든요.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하면 제 생각에는 트윈스가 현재 상황에서 받아올 수 있는 대가 중에서는 가장 최대한으로 잘 뽑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듀란 딜은 그렇고 전 솔직히 나머지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듀란 딜은 그래 둘 다 할 말이 있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 뒤에 있는 수많은 딜들이 있거든요. 몇 미네소타. 개를 했는지. 그러니까 받아온 건 별로 없고 음. 다 내보냈는데 뭐 여기 이제 짧게만 얘기하자면 당장 듀란이랑 항상 파트너로 꼽혔던 그리핀 잭스 음. 네. 보내면서 타지 브래들리 받아왔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이 팀이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아니 팔 거면 그리핀 잭스도 팔았으면 또 똑같이 유망주를 긁어 오던가. 그럼 좀 아니면은 나이가 어린데 뭐 긁어볼 수 있을 만한 선수를 데려오던가인데 솔직히 타지 브래들리 한 명 받아오는 건 저는 좀 아쉽다거든요. 왜냐하면 그리핀 잭스도 좀 길게 쓸 수 있는 불펜이다 그쵸. 보니까 한 명은 더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지 브래들리 하나로 끝난 거는 조금 아쉽죠. 아쉽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나머지 자원들은 사실 뭐랄까요?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브록 스튜어트도 나갔고 오히려 이 중에서 네임밸류가 가장 큰 거는 카를로스 코레아가 다시 휴스턴으로 돌아간 딜일 텐데 이것도 뭐 사실 덤핑이죠. 네. 예, 샐러리 덤핑 차원에서 한 거라서 받아온 대가가 유의미하진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지금 캡을 다 비우는 느낌, 그냥 로스터를 한번 털고 가자 이 느낌이라서 네. 평가를 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냥 의도와 목적성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무브들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뭐 어떤 밸류를 챙겨오자,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설정을 하자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백기 든 거예요. 아 올해 우리 망했어. 그냥 다시 판 깔래. 내년에 보자 얘들아. 일단 이 느낌이야. 셀캡부터 예. 비우자. 내년에 보자 얘들아. 뭐 이 느낌이라서 뭐 평가를 하기도 좀 그렇고 결국에는 듀란 딜 하나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딜 자체에 어떤 그레이드만 놓고 보면 양쪽 다 B+ 이상 줄만 하거든요. 서로 상황에 맞춰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느낌인데 그 외의 딜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네소타가 이번 데드라인을 어떻게 보냈느냐 종합 학점을 주라고 하면 저는 C+ 이상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뭐 100개 든 거 그 이상도 이하도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의미 부여를 하기도 어떤 뭐 목적성을 찾기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F 준 데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네, 뭐 혹자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약간 목적성이 뚜렷하긴 한데 그게 올바른지. 그게 맞다고 하기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타지 브래들리는 근데 사람마다 호불호가 워낙 갈리는 선수라서 뭐 평가는 많이 극으로 나뉠 수 있는데 뭐 저는 타지 브래들리 정도면은 그래도 긁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 나쁜 말을 하고 싶진 않고요. 대가가 타지 브래들리 하나인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 더 받아오지. 그렇죠. 잭스인데. 잭스 나름 후하게 쳐주는 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전에 그 미네소타 트레이드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살짝 나왔지만 그 브룩 스튜어트랑 코레아 트레이드도 살짝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왕 미네소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스튜어트를 그 스튜어트가 보니까 다저스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튜어트와 그 아웃맨 선수 제임스 아웃맨 선수랑 1대1 교환을 했고 그다음에 코레아는 이제 휴스턴으로 돌아갔죠. 친정팀으로 돌아갔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국에서 다저스 경기를 굉장히 접하기가 좀 쉽다 보니까 아웃맨 선수 뭐 다저스 팬이라면 사실 대부분 다 잘 아시는 유망주일 텐데 아웃맨은 사실 다저스에서는 더 이상 뛸 자리가 사실 없었죠. 사실상 그래서 뭐 진짜 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은 이 선수가 그리고 97년생이니까 97년생이면은 사실 이제 유망주라고 보기에도 어렵죠. 네, 많이 어려운 나이가 됐는데 어쨌든 이 스튜어트 다저스가 불펜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스튜어트 정도로 여기 파는데 아웃맨 하나를 내줬다. 이건 사실 다저스 입장에서 굉장히 왜냐하면 아웃맨 자체가 잉여 자원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저스한테 조금 이득이 되는 트레이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코레아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 낭만이죠 뭐. 네, 여기는 근데 반대 대가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맨 미콜스키를 이제 미네소타가 받아온 건데 하이 A 레벨 선수인데 99년생이거든요. 네. 이미 한번 방출이 되고 올해 휴스턴에 합류를 한 건데 그러면 사실 큰 가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영수증 받아온 그렇죠. 거예요. 코레아의 가치를 쳐줬다가 아니라 트레이드인데 받아오는 게 있기는 해야 되니까 네. 뭔가 하나 받아온 거의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봉 보조 없잖아요. 네. 연봉 보조 없죠. 근데 미네소타가 이제 한 33% 정도는 내야 된다고. 뭐 여러 규정상. 근데 이제 $1억 정도의 규모가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든 셀캡을 비우고자 이제
유의미한 거죠? 덤핑이네요. 네. 그 정도면은 남은 계약 규모 생각하면은 뭐 유의미하게 돈을 절약했다 생각할 수 있겠네. 그리고 한 명 정도 이게 두어 명 정도 나눠서 영입을 할 수 있겠네요. 향후 네. 그 남는 셀캡으로 딱 그렇죠. 그 정도 느낌이. 브록 스튜어트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고점 밸류만 놓고 보면은 스튜어트가 만약에 포시까지 건강하게 해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나와서 이닝을 막아줄 수 있다면 정말 다저스한테 아주 유의미한 플러스들이 되겠지만 아웃맨 하나로 미네소타가 만족을 한 이유는 있다. 이 선수 몸이 이미 속된 말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걸레짝이 된 선수예요. 팔꿈치 이미 몇 번이나 나가리 됐던 선수고 몸 전방위적으로 안 좋은 선수라서 언제 당장 내일 누워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거든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거 생각하면은 미네소타 입장에서 사실 아무리 스튜어트가 올 시즌 활약이 좋았다고 해도 그리고 건강할 때 모습이 좋았다고 해도 그 건강 자체가 약간 신기루 느낌이 날 수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뭐 유의미한 대가를 다른 팀으로부터 받아오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웃맨이라는 일종의 복권 정도로 긁어본 거는 뭐 적당한 밸류를 받아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저스 입장에서도 사실 뭐 관리를 엄청 빡빡하게 해서 어떻게든 써보겠다는 스탠스인 거지 이 선수를 뭐 풀시즌 남은 정규 시즌 다 온전히 건강하게 쓸 거라는 기대는 안 할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내년까지 뭐 쓴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름 네임밸류라든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다저스라든가 양키스라든가 좀 빅마켓 시킨 트레이드들은 그 의미가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좀 확대 해석이 되고 그렇게 유의미한 트레이드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하필이면 다저스기도 하고 아웃맨이라는 그렇죠. 나름 한 시즌 반짝했던 선수가 끼기도 했고 네. 그리고 스튜어트가 어쨌든 나올 때 퍼포먼스는 좋은 투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이 겹쳐서 뭐 엄청 유의미한 트레이드처럼 포장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항상 우리가 흔히 봐왔던 다저스식 복권 긁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미 아웃맨은 힘들어요. 몸쪽 떨어지는 변화구 그거 대처가 몇 년째 안 되더라고. 네. 3, 4년째 안 된다. 그러니까. 네, 힘들어요. 네. 네, 다음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클리블랜드의 트레이드입니다. 토론토는 클리블랜드의 오른손 투수 셰인 비버를 영입하고 대가로 22살의 투수 유망주 칼 스테픈을 보냅니다. 사실 토론토가 이제 한번 이제 상승세를 쭉 타면서 이제 선두 자리를 위협하고 한때 선두도 했었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셰인 비버는 이제 어쨌거나 올 시즌은 등판이 없어요. 네. 수술의 여파로 등판이 없고 이제 후반기에 돌아올 거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이 포스트 시즌을 바라보고 있고 현재 선발 로테이션의 연령대라던가 퍼포먼스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내려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한번 긁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비버가 있고 없고가 저는 요 로테이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번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긁어보고 싶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가가 좀 생각보다는 많이 받았다. 세죠. 네. 칼 스테판 정도면. 왜냐면 1년 동안 등판이 없던 선수한테 지금 요 정도 대가를 준 거니까 오히려 클리블랜드가 잘 받았다라고 해야 될 트레이드라고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한 가지 그냥 안타까운 거는 결국 비버는 클리블랜드라는 프랜차이즈의 대들보였잖아요 한때. 네. 그렇죠. 나름 팬 페이보릿이기도 했고 사이영의 한두 시즌 투수기도 하고 참 여러모로 애증도 아니죠. 그냥 팬들로부터 많은 애정을 받았던 선수일 텐데 상징이기도 하고 한동안. 근데 그런 선수가 어쨌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유망주 하나에 팔려 나갔다는 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좀 가슴이 아픈 일일 수도 있고. 근데 받아온 유망주가 아까 정현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허접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칼 스테판이면은 충분히 미드 로테이션 견적도 나오는 투수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잘 육성한다면 아주 유의미한 에셋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잘 쳐줬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예, 충분히 토론토가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좀 호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많이 받아왔어요. 맥락을 고려했을 때 토론토가 정말 후하게 쳐줬다. 그래서 뭐 클리블랜드 팬분들이라면은 받아온 대가를 생각하면은 그 좀 본인들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나간 거에 대한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토론토는 확실히 본인들의 스탠스를 정한 것 같네요. 네. 예, 우리는 이번에 달려본다. 그렇죠. 예, 지금 이런 느낌. 토론토는 무조건 달려야죠. 올해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기회가 왔으면 달려야지. 네. 네, 맞아요, 그게. 꼴찌 할 거라고 예상하는 시즌 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회가 왔을 때 그 예기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운과 흐름을 이어받아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요. 기회 흘려 보내면 네. 또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예. 그래서 토론토가 실제로 달리려고 사실 셰인 비버 트레이드 말고도 다른 것도 했었잖아요. 예. 네. 사실 선발 로테이션은 그러니까 몇 년째 보던 선수 그대로 굴러가거든요. 가즈마, 네, 이제 베리오스. 그렇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느낌이라면 여기도 결국 불펜이 문제였던 건데 그래서 그쪽을 보강을 했어요. 그 셀안토니 도밍게스랑 그렇죠. 발랜드 데려오면서 보강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셰인 비버 딜보다는 그 두 개가 이쪽이 더 유의미하다. 지금 당장엔 유의미하고 비버는 이제 약간 포스트 시즌 전에 마지막 복권으로 한번 긁어보고자 조커 했던 것 같아요. 저 네. 조커 카드.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토론토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좀 선수들이 많이 걸려 있는 트레이드 소식이었는데요. 애틀레틱스와 샌디에고의 트레이드 합의였습니다. 제일 어떻게 네. 보면 저희가 오늘 얘기할 트레이드 중에 가장 예상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나게 큰 전체 3위 유망주가 메이저리그 전체 3위 유망주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유망주 소개 방송 준영님께서 진행하셨을 때도 얘기를 했던 예. 선수가 움직였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 애슬레틱스의 마무리인 클로저 메이슨 밀러 선수와 선발투수 좌완 선발투수인 JP 시어스 선수가 샌디에고로 넘어갔고요. 샌디에고에서는 전체 방금 말씀드린 2006년생 스위치히터 유격수 파드리스는 당연히 전체 1위 유망주고 메이저리그 전체 3위 유망주인 레오 달리스 데브리스 선수 그리고 우투수 파드리스 3위 유망주인 브래든 넷 선수 그리고 파드리스 13위 우완투수 헨리 바에즈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드리스 17위 우완투수인 에드와니엘 누네즈 선수가 넘어간 트레이드입니다. 뭐 이 트레이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친놈이죠. 아니 진짜로 이게 뭐야? 매드맨이라며. AJ 프렐러 별명이 매드맨이잖아요. 네. 미친놈이란 소리예요. 네. 니값 했죠. 그럼요. 예. 어떻게 보면 대단하네요. 이런 걸 실행한다는 게 대단해요. 깡다구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네. 그러니까 실제로 샌디는 프렐러한테 전권을 맡기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믿고 있다고. 근데 저는 항상 이 프렐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요즘 말만 테토남이거든. 테토남이야. 그냥 맞아요. 이 야만이냐. 이 사람은 지가 없어요. 지 같은 거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앞만 보고. 그러니까 리스펙하고 정말 리스펙하고요. 이런 사람 하나 정도 있어야지 그 약간 리그가 재밌죠. 리그가 재밌고 네. 활기가 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프렐러 뭐 호불호 많이 갈리는 단장인 것도 알고 심지어 샌디 팬덤 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샌디에고 역대 최고의 단장이에요. 프렐러가 실권을 잡은 이후로 샌디에고는 사실상 프랜차이즈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승률 면에서 보나 관중 동원 면에서 보나 프랜차이즈 성장 면에서 보나 프렐러가 실권을 잡은 이후로 다 우상향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선, 이 프렐러라는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노선이 너무나 과격하고 어떤 때는 좀 무식할 정도로 직설적이라 그게 우려를 살 때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역량만큼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깡 하나만큼은 메이저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진짜 탁월한 그런 단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딜 역시 거기에 연장선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브리스를 마무리 투수에 태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4년 남았다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리그 전체 3위 그렇죠. 유망주로 평가를 받던 야수인데 물론 저도 데브리스 정말 아주 높게 생각하는 유망주고 다 그렇지만 근데 이제 탑 10에 들어가는 유망주들 중에서는 그건 있어요. 플로어 실링 측면에서 봤을 때 3위까지 있는가 싶은 지점은 있어요.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몇몇 유망주 이벨루에이터 뭐 스카우트들 뭐 여기저기 매체 다양한 매체들에서도 나름대로 평이 좀 갈리는 유망주인 것도 사실이에요. 워낙 나이가 어리고 프레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선수고 당장의 퍼포먼스가 뭐 흔히 얘기하는 맥고니글 뭐 코너 그리핀 라인처럼 이미 탁월한 선수는 아니고 미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뭐 신체 툴 이런 걸 보고 지금 평가를 좋게 받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딜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중간이 없을 거라고 봐요. 한쪽이 성공을 예. 대박을 치든가. 저는 그리고 그 성공을 대박을 치는 게 꼭 어슬레틱스가 아닐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맥락을 보면 오히려 메이슨 밀러가 아까도 말씀드렸 듀란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나가듯이 이 선수 원래는 수술이고 뭐고 받기 전에 선발로 했던 선수예요. 뛰었던 그쵸. 선수예요. 네.
샌디에고가 다시 선발 전환에 혹여나 성공을 시킨다. 그리고 섭탐 3.5년 4년 남은 거를 선발로서 만약에 밸류를 뽑아낸다? 그러면 대성공이지 뭐. 데브리스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고 데브리스가 무조건 성공할 유망주다까지도 전 생각하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리스크가 좀 있는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재밌는 트레이드다. 어쩌면 프렐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내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변수가 될 만한 선수를 하나 그냥 굳이 뽑자면 전 브레이든 넷. 이 넷도 되게 평이 괜찮은 투수 유망주거든요. 이쪽에서 오히려 상수가 되어 준다면 샌디에고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아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참 여러모로 지켜볼 만한 구석 그리고 향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역사에 남을 딜 중에 하나죠. 아 맞습니다. 네, 이게- 샌디 네. 이게 데브리스가 불안 요소가 있는 게 결국 이게 그 중미 쪽 선수들이죠. 네, 도미니카, 중남미 베네수엘라 쪽. 이쪽 선수들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그 의심을 달고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이런 국제 아마추어는 특히나. 근데 어쨌거나 그 탑백 3위로 랭크가 된 그쵸. 선수를 괜히 그런 게 아니야. 그것도 팀에서 팀 당연히 1등일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선수를 내어주고 받아온 대가가 밀러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어슬레틱스 입장에서는 그 얘기 듣자마자 도장 찍자고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지금 데브리스요? 하면서 바로 이제 도장 하시죠. 찍고, 예. 네. 마음 아, 바뀔 줄 알겠습니다. 예, 순식간에 이제 가불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마음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크렐러 선생님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빨리요. 예, 거기서 괜히 좀 생각해 볼게요. 그딴 거 할 시간도 없어. 그냥 생각을 해요. 생각하면 안 그냥 할게요. 예. 돼. 아니, 생각하면 안 되죠, 솔직히. 예. 그래서 데브리스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고 데브리스 말고 그 메이슨 밀러랑 JPCS 딜하면서 받아온 나머지 셋 브레이든 넷 포함해서는 다 투수예요. 예. 헨리 바이즈랑 누네즈랑 다 지금 당장 어슬레틱스가 야수 코어는 코어뿐만이 확실하죠. 아니라 예. 이제 유망주도 파츠들도 괜찮고.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투수는 없거든요. 없어요. 부족하다가 아니라 여기는 투수 파츠가 지금 없는 전무예요. 상황인데 예. 네 그런 면에서는 잘 데려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샌디에이고가 여기 메이슨 밀러 트레이드 말고 이제 뒤에 있는 그 라이언 오원이랑 로레아노도 이제 데려오면서 유망주를 총 10명을 네. 소위 말해 지금 태우는 이제 시장을 보냈는데 판을 불태웠어요. 네. 탑10 유망주도 한 3-4명이 그러니까요. 팀 내 탑10 유망주가 무서워. 근데 그렇게 태우는 거 보면서 느끼는 점은 네. 샌디에이고가 살라스만큼은 주기 싫었나 봐요. 맞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샌디에이고가 포수가 이상하거든요. 예. 네, 진짜 이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정도로 지금 포수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고 있는데 지금 리그 내에서 마땅히 포수를 찾기도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살라스를 지키고자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렐러가 참 팀 로스터를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네, 기회가 왔을 때 지르는 카드가 그냥 순위만 놓고 보면은 그냥 데브리스가 아니라 그냥 살라스를 넣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배짱도 대단하고 현재 로스터 상황에서 어차피 데브리스가 올라올 때까지 몇 년 걸릴 테니까 네. 그 전에 어떻게든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지금 로스터 상황에서는 그 친구가 올라오더라도 뭐 굳이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살라스를 어떻게든 지켰다는 건 확실히 뭐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죠. 이렇게 보여주면 네. 믿어야죠 뭐. 봐야죠. 네. 올해 이렇게 해놓고 뭐 높게 올라간다면은 대단한 거고 메이슨 밀러가 누가 알아요?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경기 나서 세이브라도 하면 그러니까 마지막 데브리스고 아웃카운트. 나발이고 뭔 상관이야. 데브리스 이미 일시불. 10명이라도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시불이지 일시불. 방금 전 정현님께서 말씀해주신 샌디에고의 폭풍 행보가 더 있었어요. 코너 외야 한 자리가 빈 것을 볼티모어에서 라몬 로레아노를 트레이드 영입하면서 채웠고 여기에 라이언 오원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유망주 6명을 한꺼번에 건네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는데요. 이 트레이드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헌하고 로레아노를 받으면서 지금 팀 내 탑10 유망주 2명 그러니까 4위인 좌완 투수 보스턴 베이트맨을 내줬고요. 그 다음에
6위 유망주인 유격수 콥 하이타워 선수 그리고 뭐 타이슨 네이버스, 빅터 피게로와 브랜든 버터워스, 테너 스미스 이렇게 총 6명을 볼티모어에 넘기는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즌 전이네. 트레이드 이제 시장 즈음 와서 오헌이랑 로레아노는 꾸준히 다른 팀들이 그렇죠. 되게 알짜로 노리는 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알짜는 무슨 샌디에고가 다 가져갔어요. 그냥. 싹 쓸어가지고 유망주 6명과 함께 싹 쓸어서 데려갔어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우리 다저스 잡겠다라는 의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올해 아니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다저스가 힘들 때, 그렇죠. 다저스가 지금 힘들 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앞서 밀러들도 그렇고 소위 말해 승부수를 던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샌디에이고에 필요한 파츠기는 했어요. 당장 외야 한 자리, 그러니까 페르난도 타티스와 잭슨 메릴 말고 그 나머지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었고 1루수도 언제까지나 아라이즈를 1루수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아라이즈를 아라이즈를 1루수로 기용하는 거는 낭비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야수 파츠들을 너무나 잘 데려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샌디에이고 팜이 데브리스랑 앞서 말씀드린 게 탑3에 들었잖아요, 둘 다. 네. 그 아래로는 솔직히 말이 4등 6등이지 썩 그래요 좀. 네, 샌디에이고 팜이 괜히 데브리스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20위권 아래 평가를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초토화가 된 상태에서 새로 재건을 하는 과정에 있던 팜이고 데브리스는 어쩌다 보니까 진짜로 또 프렐러 매직으로 연성을 해낸 케이스라 그쪽이 평가가 좋았던 거지. 팜 전체적인 퀄리티라든가 뎁스가 지금 좀 나쁘게 말하면 처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망주 순위에 뭐 이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 아까 매치 얘기하면서 뭐 불펜들을 유의미한 손실 없이 유출 없이 좋은 선수를 잘 데려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야수 버전 그 딜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샌디에이고가 내준 선수들 큰 손실 없이 좋은 유망주들 뭐 이렇게 지키면서 뭐 많진 않지만 그나마 있는 선수를 지키면서 아주 유의미한 피스 2명을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린 밀러 딜이 충격적인 거지 이 딜은 전 리즈너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리스크도 없고 그 대신 리워드는 확실하고 본인들이 약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을 충실하게 채웠기 때문에 딱히 뭐 나쁘게 평가할 건덕지가 없다. 좋은 딜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볼티모어 매치의 트레이드입니다. 앞서 매치의 불펜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치는 중견수 자리를 볼티모어에서 세드릭 멀린스를 데려오는 것을 보강했고 오른손 투수 앤서니 누네즈, 라이먼 고메즈, 챈들러 마시 3명의 선수를 볼티모어로 보냈습니다. 라이먼 고메즈가 되게 재밌는 유망주예요. 102마일, 101마일까지 던지거든요. 네. 근데 9이닝당 볼넷이 6개, 7개예요. 아직도 싱글A에 있고요. 23세인데. 예. 네. 그래서 정말 스타프 원툴, 구속 원툴인 선수인데 어쨌든 잘 만질 수만 있다면 하이레버리지 불펜으로 쓸만한 그 스타프를 가진 원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앤서니 누네즈는 사실 저는 매치 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본 투수는 아니에요. 근데 대충 리포트를 보면은 하이 실링보다는 하위 로테이션 내지는 이제 미드 실링 정도 되는 그냥 무난한 우한 투수 유망주라고 보시면 되고 멀린스 대가로는 전 딱 맞춰서 데려왔다고 봐요. 이 선수를 만약에 사는데 탑10 유망주 하나라도 소모했다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매치의 핵심 유망주 전 9명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제 머릿속에선. 근데 그 9명 중에 단 한 명도 소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번 데드라인 때 그 9명 중에 바에즈 빼면은 아무것도 소모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저렇게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 멀린스는 근데 지금 매치한테 절실히 필요했던 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저는 이 딜만큼은 A0, A+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딜했던 게 소토, 로저스, 헬슬리, 멀린스잖아요. 네. 저는 제가 매치 입장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딜을 순서대로 하면은 헬슬리, 멀린스, 로저스, 소토 이렇게 가거든요. 멀린스 딜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중견수가 쓰레기였다. 이 팀 중견수는 사람이 없었다. 주전 중견수로 타이론 테일러를 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시즌 OPS가 .550입니다.
수비는 잘해요. 음. 근데 지명 수비예요. 음. 타석에 나올 때마다 채널을 딴 걸 트는 게 나아요. 투스 타석이. 예, 그냥 투수 타석이야. 가끔 아다리 맞아갖고 어디 하나 나가는 거 빼면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매치가 상대 투수가 좌투가 나오면은 경기를 안 봐도 됩니다. 좌투 상대 매치 팀 타율이 2할 2푼대였나 그래요. 장타도 잘 안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상대 투수 마운드에 왼손으로 공 던지는 사람이 올라와 있다. 그럼 저는 경기를 안 봐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로. 왼손으로 던지는. 예, 근데 멀린스가 좌투 상대로 괜찮아요. 네, 좌타자인데도. 네, 그런 좌타자인데도 불구하고 솔리드한 좌투 상대 퍼포먼스를 꾸준히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변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의미한 영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니즈를 정말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딜을 이번에도 큰 유망주 유출 없이 해냈다. 그래서 정말 스턴스 선생님이 이번 선생님. 데드라인 그렇죠. 때 이제 코헤는 아버지시고요. 네. 그 구단주 코헤는 코버지. 아버지시고 이제 스턴스는 이제 선생님까지 됐다. 네. 그래서 우리 스턴스 선생님이 이제 이번 데드라인 때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 이제 정말 올해 만약에 좋은 성적을 낸다면 뭐 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자잘한 미니 동상 하나 정도는 이제 저기 시티필드 이제 흉상 정도. 예, 흉상 정도, 토르소 정도, 시티필드 이제 뒤쪽에 하나 정도 마련을 해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전신 동상 같은 걸 하려면은 내년 내후년까지 잘해주셔야죠. 네. 네, 다음은 뉴욕 양키스의 구원 투수 영입기입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데이비드 베드나를 데려오고 포수 라파엘 플로레스와 에드글린 페레즈 그리고 2004년생 외야수 브라이언 산체스를 보내는 계약을 했습니다. 네, 양키스가 이제 베드나 선수 이외에도 그 뒤에서 말씀드릴 도발 선수랑 그 다음에 콜로라도에서 제이크 버드 선수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이게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오늘 경기가 있었는데 첫 등판을 세 선수가 전부 다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로 템파베이에서 영입한 호세 카바이로 선수까지 이제 4명의 선수가 양키스 데뷔전 오늘 치렀는데 진짜 충격적인 경기 네. 결과가 있었죠. 뭐 경기 결과가 충격적이었다기보다도 그들의 퍼포먼스가 네, 충격적이었다. 그렇죠. 뭐 원래 하던 선수들 오늘 뭐 스탠튼도 홈런 치고 막 그리샴도 홈런 치고 잘 해줬는데 이 선수들이 사실 경기를 정말 나쁜 의미로 터트렸습니다. 진짜 이게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올해 양키스가 작년처럼 월드 시리즈까지 간다 이렇게 좀 월드 시리즈까지 가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입장에서 트레이드 마감 시한테 반년 렌탈 선수를 영입하는 거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이었는데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린 맥맨 선수부터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선수가 대부분 다 2년 이상 최소한 1.5년 이상 남아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다른 이제 그런 리포트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뭐 오늘 경기는 사실 뭐 일시적인 부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계속 퍼포먼스를 유지할 선수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오늘 그리고 원래 양키스의 필승이었던 위버랑 윌리엄스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새로운 선수들로만 그 경기 후반을 마무리하려는 시도였던 것 같은데 뭐 오늘은 실패를 했지만 앞으로 좀 이번 시즌 말고도 내년 시즌에는 부터는 조금 더 강력한 불펜진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간 유망주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양키스의 코어 유망주를 넘기지 않고 충분히 큰 손실 없이 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 데드라인 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샌디 알칸타라 네. 트레이드 된다 안 된다. 네. 근데 실제로 얘기 나온 거 보면은 샌디 알칸타라를 양키스가 컨택을 했었대요. 근데 그 핵심 유망주 스펜서 존스나 네. 롬바르도 주니어를 양키스가 내주기 싫었다라는 투의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한은 저 같아도 알칸타라에 그 둘은 안 줄 것 네, 같긴 한데 맞아요. 예. 어쨌거나 그 둘을 지켜내면서 엘리트 불펜 베드나라던가 도발이라던가 이렇게 엘리트 불펜 데려온 거는 이제 매우 좋은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그들의 데뷔전이 쉽지 않았을 뿐이에요. 네, 여기에- 한 경기 가지고 평가를 여기에 그렇죠. 플러스 네. 이제 콜로라도에서 이제 그렉 버드까지. 네. 네, 그렉 버드는 한 4년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올해가 서비스 타임 2년 차라서 3년 내지 4년 정도 이제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나쁘지 않은 대가에
최소 2년을 가용할 수 있는 불펜들을 잘 손에 넣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그 선수들이 다 데뷔한 날에 이렇게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건 액땜했다고 생각해요. 네. 세 명이 그럼요. 연달아서 올라왔는데 진짜 블론이 2개. 거기다 심지어 이번에 데려온 우익스가 공 흘려가지고 동점 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건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맞아요. 예, 하루 사이에 다 그냥 애군 다 뺐다고 생각하면 되고 저는 이거 보면서 이번 데드라인 보면서 참 캐시맨이 어쨌든 괜히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조용히 있다가 데드라인 딱 막바지에 우수수 터트리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 다 채웠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어쨌든 베테랑 단장들 그 오래 업계에 그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괜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양키스라는 팀에서 네, 그렇게 그쵸. 오래 단장을 한다는 거는 고스톱 쳐서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급 단장 이번에 느꼈어요. 진짜로 그 신임급 단장들하고 나름 10년차 뭐 N년차 이렇게 오래오래 있는 단장들은 쌈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뭐 빅딜들 아니면 뭐 진짜로 큰 뭐 사기를 칠 수는 있어도 새로 들어온 단장들은 그 비상한 머리와 창의적인 뭐 그런 걸로 진짜로 딱 그 젊은이의 패기로 큰 뭐 성공을 한두 번 거둘 수는 있어도 이렇게 오래 업계에 있는 단장들을 보면은 조용히 실속을 다 챙겨가더라고.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짬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더 느낀 거는 이번 시장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이제 좀 달라지는구나. 그 유망주에 대한 그 평가 기준들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지는구나. 프렐러만 이 시대를 역행하는 건가? 미래를 살아가는 걸 수도 있죠. 미래를 이미 알고 그렇죠. 데브리스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어, 보고 온 거야. 혹시 모르는 거지. 진짜 이게 이렇게 계속 성공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데드라인 그 기조 같은 것들이 5년 단위로 제가 딱딱 잘라서 보면은 그 트렌드가 있어요. 또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유망주에 또 허상을 느끼고 다시 또 유망주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팀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순간 또 이제 뭐 컨트롤 타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딜하는 또 그런 트렌드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야수 투수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한다는 게 느껴져서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네, 다음은 LA 다저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1대2 트레이드입니다. 다저스는 선발 투수 더스틴 메이를 보내고 외야 유망주 제임스 팁스와 잭 에르하드를 받았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해주신 팁스 같은 경우는 그 보스턴이랑 데버스 트레이드 때 보스턴에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받아온 선수를 다저스로 넘긴 거죠. 이 트레이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왜 했지? 그러게요. 제가 보스턴이 처음 왜 든 했을까? 생각은 왜 했지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원래는 시즌 전에는 로테이션 힘들었던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베이오나 지올리토나 사실 부상으로 늦게 출발을 할 거고. 하우크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선발진에서 제대로 굴러가는 선수가 크롯이 하나였는데 지금 이렇게 시즌 중반에 보스턴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베이오랑 지올리토 돌아와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네. 크로시에도 사이영 페이스, 그렇죠. 사이영상 컨텐더 페이스고. 그러니까 원래 부진하다고 뭐라 했던 워커빌러도 사실 4, 5 선발 자리에서 그 정도 성적하면 그냥 저냥 이제 로테이션 멤버로 봐줄 수 있는 상황에서 로테이션 강화 그래 오케이 로테이션 강화 원할 수 있어요.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이라면. 네. 근데 더스틴 메이가 로테이션 강화라고 할 수 있냐 이건. 불펜이죠. 네. 이거를 명백한 선발 로테이션의 강화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자원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워커빌러에 보다 올 시즌은 조금 나. 그러니까 워커빌러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4선발 정도로 데려온 거잖아요. 한 3선발 후반 내지는 4선발 정도로 데려온 건데 네. 그럴 거면 왜 데려왔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첫 번째로. 왜냐면 이게 뭐 당장 보스턴 로테이션이 지금 안 굴러가는 그쵸. 게 아니니까. 멀쩡히 굴러가는데. 그리고 더스틴 메이 대가로 제임스 팁스 준 것도 전 이해 안 가요 일단. 왜 2명씩이나 줘?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이거든요. 1대1 트레이드나 다름이 없긴 한데 네, 그래도 팁스도 사실 막 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메이를 데려오는데 굳이 쓸 필요까지는 없었죠. 그러니까 팁스가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메이가 지금 그렇게 밸류가 있는 에셋이 아닌데. 네, 그렇게 진짜로 컨트롤 타임이 많이 남아가지고 뭐 갱생을 할 수 있는 거란 몰라. 매일 반년 렌탈. 예, 렌탈이에요. 네. 이번 시즌 끝나면 FA라서
뭐지? 생각이 드는 거고 팁스 얘기로 좀 돌아오자면 나이 대비 레벨도 지금 낮고 퍼포먼스도 별로라서 저는 뭐 영수증 받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라운더 출신이고 툴 자체가 나쁜 평가를 받았던 적은 없는 선수니까 뭐 키우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아직은 뭐 내년에도 못하면 그때 한번 버스트겠지만 근데 아직은 기회가 좀 있다고 보는데 메이 잉여에 가까웠던 메이를 내보내면서 그리고 진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렌탈 반년 렌탈 메이를 내보내면서 어쨌든 팁스 정도 되는 스케일의 유망주를 받아왔다는 거는 다저스가 확실히 이번 트레이드는 승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대승은 아니고 그냥 소소한 승리 느낌이고 그쵸. 아무리 봐도 근데 다저스가 판 이유는 알겠는데 보스턴이 산 이유를 모르겠다는 게 그게 문제야. 밸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의 문제인 거야. 왜 왜 샀지? 샀냐가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거를 하면서 밸류를 뭐 유의미하게 막 손실을 받거나 진짜로 바가지를 썼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막 큰 손해 본 것 같진 않아. 뭐 어차피 뭐 팁스 뭐 그래 1대1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보지. 근데 왜 했냐고. 그러니까 할 거면은 차라리 그 외야 뎁스 외야를 데려오든가 내야를 뭐 야수 뎁스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아싸리 불펜을 데려오든가. 그러니까 그랬으면 이해를 하는데 메이를 왜 불펜을 데려오긴 데려왔거든요. 근데 데려온다고 데려오는 게 스티븐 마치를 데려갔으니까. 그러니까 보스턴이 뭐 그래 올해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데드라인에 막 달렸으면 모르겠는데 무브가 메이 영입이랑 스티븐 마치 영입이 끝이에요. 없어요. 요 두 개 말고. 그러면 이거를 의중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얘는 스티븐 마치는 왜 산 거야 또.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근데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보스턴 쪽에서 나온 어떤 기사를 봤는데 마쿠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약간 소스를 받아가지고 썰을 풀어주는 기사를 봤어요. 뭐 100%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있는 소스라는 인상은 받았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시애틀, 애리조나, 뭐 네일러 뭐 이런 여러 가지 야수도 알아봤고 했는데 뭐 산책 그 이름 어려운 그 유망주 누구죠? 요르스틴 읽기 어려운 그 이름 어려운 그 외야 유망주 골자로 야수 하나 받아오기로 메릴 켈리 맞아 메릴 켈리 딜을 한번 알아봤다가 그래 상대가 그래 그 산체스 그 주면은 우리가 오케이 그건 받을게 했는데 보스턴이 알았어 그러면 우리 줄게 제의를 했는데 답장이 없다가 갑자기 메릴 켈리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렇죠. 뒤에 얘기하게 바로 뒤에 얘기하게 거기서 붕 떠버리고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미네소타한테도 문의해서 미네소타 너희 뭐 파는 거 없냐? 조라이언 안 파냐? 맞아요. 조라이언 얘기가 있더라고. 조라이언 얘기 있었어요. 라이언 살게. 우리 유망주 많이 줄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미네소타에서 갑자기 로만 앤서니 내놔 이러니까 탑 티어 유망주를 원했다고 하니까 그 야수 3인방 중에 하나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황상 갑자기 거기서 뜬금없이 알았어 로만 앤서니 내놔 이러버리니까 막 마르셀로 메이어 내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메이어 내놔면은 차라리 그래 고민을 할 텐데 갑자기 앤서니 내놔 이래버리면은 미친놈들 이러니까 사기꾼이잖아. 뭐야 이거는 미네소타 팬들 그거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미네소타 팬들도 자기네 프런트가 그런 소리 했다고 하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할 거예요. 그냥 안 판다를 돌려 말한 거지. 안 판다 돌려 말했는데 참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여기저기 알아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윈나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컨텐딩을 해보겠다는 뉘앙스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 건 분명한데 뭐 여러 가지 좀 억가도 겹치고 시장 상황상 좀 빠르게 스탠스를 결정하지 못한 탓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구단의 좀 모호한 스탠스 그리고 약간의 무능과 여러 가지 상황적 억가가 겹쳐서 이런 좀 이해가 안 되는 몇 개의 딜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보스턴의 뭐 장기 어떤 전망이나 이런 게 망가진 건 아니니까 그냥 이번 데드라인이 이해가 안 가는 것뿐이고 아쉬운 것뿐이지 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전망이 좋은 팀이니까 이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앞으로 재빠르게 움직여야겠죠. 네. 저는 그 메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 마디 정도 더 하자면 저는 그 메이가 올해 끝나고 FA여서 지금 다저스 상황 자체가 메이 지금 뭐 이제 스넬도 다음 주인가 돌아온다고 하고 이제 오타니도 5이닝을 꾸준히 던지는 선발 투수가 되게 되면 메이는 아예 선발 투수로서의 자리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의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저는 메이가 좀 선발을
선발로 반 시즌이라도 뛸 수 있는 팀을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다저스 입장에서 또 메이가 약간 잉여 자원이 되는 상황에서 좀 길터주기 트레이드 흔히 말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길 터질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보스턴이 터주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쵸, 다 예. 팀이 29개가 있는데 왜 보스턴이 터졌지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네. 네, 마지막 트레이드 소식은 방금 준영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트레이드 메릴 켈리 딜입니다. KBO의 자랑. 네. SK의 그러게요. 자랑.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왼손 투수 콜 드레이크, 미치 브렉과 오른손 투수 데이비드 하거먼을 받는 조건으로 텍사스의 선발 투수 메릴 켈리를 내어주는 1대3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텍사스라는 팀 자체가 로테이션에 저런 솔리드한 투수가 필요하긴 했어요. 맞아요. 하나 그러니까 정도. 디그롬이라는 고점 이볼디 확보해놨고 이볼디 그렇죠 솔리드하긴 하죠. 근데 그를 제외한 패트릭 코빈 올해는 괜찮아요. 언제 쟁- 망가질지 네. 몰라 근데. 잭 라이터랑 쿠마로커 잭 라이터 분명히 괜찮긴 하지만 올해를 믿고 볼 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인 거지. 올해 로테이션에서 안정감을 준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다고 본다면 디그롬과 이발디 사이에 약간 이발디보다 조금 더 괜찮으면서 안정감 있는 로테이션이 필요했는데 너무나 정확한 파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리 켈리라 영입 자체는 되게 잘 들어왔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 텍사스라는 팀이 올해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메리 켈리 데려온 건 잘했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나머지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나머지들의 이제 뭐 필 메이튼이라든가 데니 콜롬베, 뭐 코디 하우어 이렇게 이제 불펜으로 이제 데려오기는 했는데 글쎄요, 막 강한 보강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불펜 쪽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필 메이튼 올해 잘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매치 입장에서도 써봐서 알아요. 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면 잘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본다면 메리 켈리 딜은 오케이. 근데 나머지 딜에서 조금 텍사스 입장에서는 저는 좀 아쉬웠다라고 아쉬울 수 생각합니다. 네. 경쟁 이번에 또 이렇게 매물들이 좋은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좀 빅마켓들이 좀 많이 붙은 게 좀 원인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막 누구는 데브리스 던지는데 안 그래? 그걸 어떻게 맞춰? 어떻게 맞춰줘? 그러니까 경매에서 갑자기 경매 시작하자마자 누가 최고 금액을 불러버리면 안 되지. 경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구매지 이거는. 네, 그러니까 텍사스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켈리 하나 추가한 것만으로도 유의미하죠. 좀 유의미한 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디백스 입장에서 이제 약간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디백스가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셀러 입장에서 맞이했던 팀들 중에서는 가장 유의미하게 좋은 딜들, 알짜 매물들을 잘 유망주들 땡겨왔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번 딜을 통해서 넘어간 선수가 3명인데 이 중에 전 2명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요. 콜드레이크는 전 대놓고 미드로테이션 포텐셜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오는 하거먼도 제가 리포트 쭉 봤는데 좀 로한 느낌이 있지만 볼넷 이슈도 좀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스터프 자체는 플러스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키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뭐 브렛도 탑10 텍사스 탑10 언저리 걸쳐있던 탑투수 유망주기도 하고 WA에서 이미 21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WA 뛰고 있기 때문에 나이 대비 성장세도 괜찮은 선수.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백스가 야수 코어나 야수 유망주 뎁스는 괜찮거든요. 지금 메이저리그 로스터도 그렇고 근데 투수가 안 좋아요. 네.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투수 유망주들 나름 솔리드한 선수들 많이 땡겨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밸류를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메릴 켈리도 사실 나이도 있고 컨트롤 타임이죠. 뭐 여기도 렌탈 아닌가요 거의? 네네. 렌탈로 알고 있어서 렌탈이에요 그냥. 네, 렌탈이잖아요. 그래서 잘 받아왔다. 그러니까 텍사스도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정말 딱 필요한 3선발감 하나 잘 데려왔다고 보고 여기도 포스트 시즌 준비를 해야죠. 해야 되니까 와일드카드 가능성 높으니까. 꽤 높으니까 지금 한 경기 차네요. 한 경기 그래서 차.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와일드카드 레이스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럼요. 포스트 시즌 만약에 진출에 성공을 할 경우에도 켈리 정도 되는 선발이면은 그럼. 꽤 유의미한 어떤 상수가 될 수 있고 하니까 좋은 딜이었다고 보고요. 디백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투수 유망주 잘 땡겨온 딜이었다고 봐서 이번 데드라인 통틀어 봤을 때 상호간 밸류 니즈를 잘 맞춘
가장 이상적인 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디백스는 갤런 빼고 다 팔았네요. 그쵸. 잭 갤런 말고는 거론됐던 선수들이 정말 싹 다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미네소타랑 애리조나가 이번 정규 시즌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네. 부상과 예상치 못한 부진이 겹치는 바람에 시즌 전 기대치보다 많이 아쉬운 성적을 남긴 그래서 결국에는 셀러로 전환을 하게 된 억지로 전환을 하게 된 그런 비슷한 포지션을 취한 두 개의 팀인데 미네소타랑 애리조나를 비교하면 애리조나가 월등하게 나은 그렇죠. 데드라인을 보냈다. 애리조나 화끈하게 잘 판 것 같습니다. 화끈하게 유의미한 매물들 잘 털어냈고 받아온 대가들 역시 지금 새로 갱신된 팜 랭킹 보니까 받아온 선수들 대부분이 팜 탑 30, 20 안에 다 맞아요. 들어왔더라고요. 이러면 할만했죠. 음.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미네소타는 팔긴 팔았는데 애매하게 팔았고 받아온 대가도 애매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셀러들 사이에서도 이런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네. 꼭 바이어들이 누굴 뭐 알짜로 잘 샀다, 누군 뭐 바가지를 썼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셀러들도 프런트 역량에 따라서 잘 파는 팀이 있고 못 파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됩니다. 이런 것만 봐도. 네. 미네소타의 주력 상품이 불펜이었던 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예. 아무리 듀란이랑 잭스가 좋은 투수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 브럭스 스튜어트도 마찬가지고. 레귤러급 네. 야수랑 불펜은 또 차이가 그쵸. 있으니까. 네일러 수아레즈가 매물로 올라와 있으면 거기부터 눈이 가죠, 사실. 미네소타가 큰 거 땡겨 올려면은 막말로 벅스턴을 팔아야 되는. 조라이언이나. 조라이언 걸으면은 실제로 큰 거 땡겨 올려 했었잖아요. 라이언 판다 그러면 일단 팜 탑 10에서 3명에서 시작하지. 그렇죠. 팜 탑 10에서 일단 3명. 그리고 못해도 그 전체 탑백에서 2명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왜냐면 듀란만 네. 해도 벌써 탑백에서 그러니까, 2명 끌고 왔으니까. 라이언이면은 2명이 어디야 3명까지 그렇죠. 받아와야지. 근데 뭐 그 정도까지의 그 정도까지의 어떤 깡 아니면은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했나 봐요. 당장 내년에 다시 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그 이제 저희가 트레이드 마감 시한 선수들은 대충 다 살펴봤는데 제가 이거 쭉 얘기하면서 느낀 게 막 올 시즌 전부터 이 선수 진짜 팔리겠다 싶은 선수들 중에도 안 팔린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많죠. 뭐 방금 말씀해주신 갤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진짜 1년 내 작년 시즌부터도 언제 팔리나 얘기했던 알칸타라 그다음에 화이트삭스의 루이스 로버츠 주니어 그 선수도 작년 이맘때쯤부터 언제 팔리나 하고 있었는데 결국 올해도 안 팔렸어요. 루로주는 계속 컨택이 있었다고 하죠. 네. 매츠가 계속 끝까지 알아봤다고 네. 하는데 들리는 어떤 소스들 보면은 조나통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남의 팀 프런트고 물론 남의 팀 선수니까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좀 과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파는 입장에서도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 게 당연히 좋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걸 지향을 하는 게 맞고 상대가 바가지를 썼다는 이상을 생각을 들지 않게 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게 최고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거는 최대한 바가지를 씌우는 게 좋죠. 근데 가끔 보고 있으면 못 파는 팀들을 보면은 그 첫 번째 그 딜의 시작점을 기준을 잘 못 잡아. 매몰 비용을 너무 생각하는. 그러니까 막말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나통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 바에즈 플러스 알파라든가 아니면 뭐 산투치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매치팬 입장에서는 한 탑 10 걸치는 선수들 뭐 이 정도 생각하고 해가지고 이거에서 좀 더 붙여줘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매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할 거란 말이죠. 긁어볼만 하죠. 근데 첫 오퍼가 뭐 맥클린, 통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은 이 선수 탑백 기준으로 50위 언저리 들어가는 선수들인데 조한 듀란도 탑 50 한 명에 팔리는 그 그렇죠. 판에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를 그거 달라고 하면 솔직히 거기서부터는 딜이 더 안 되거든요. 너무 높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오퍼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고 네. 루로즈가 좋은 어떤 툴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셀러들의 어떤 무브들이나 어떤 기조를 봐도 안 풀리는 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남의 프랜차이즈 평가하는 것 좀 그렇지만 안 풀리는 프랜차이즈들은 이유가 있다. 팔 때조차도 잘 못 파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애리조나 계속 비교해서 좀 죄송한데 애리조나는 이런 좀 예상치 못한 부진에서도 팔 것 매물들 잘 분리해가지고 알짜들 잘 다 받아오잖아요. 다시 달릴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이 북미 스포츠 그 프랜차이즈들 사이에서도
지옥이잖아요. 경쟁이 네. 지옥인 진짜로 빡센 그 리그에서도 그 수준 차이는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샌디 알칸타라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고점은 보여줬던 선수인데 지금은 살짝 모르겠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 둘을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다 만다 얘기가 많았는데 결정적으로 샌디 알칸타라는 가용 기간이 조금 많이 남아서 네. 네. 그럼 그 샌디 알칸타라는 그 약간 배짱을 부리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네. 내년도 쓸 수 있고 내후년도 그런데, 뭐 가능하고 그리고 당장 마이애미는 야스코어가 이미 가닥이 잡히고 음. 있는 상황이고 네네. 투스코어도 이미 그렇죠. 잡히고 있고 우리 알칸타라 안 팔아도 돼. 배짱 부리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우리 있어요. 내년까지 쓸게. 안 사. 사지 비싸게 마. 안 살 거면 사지 마. 우리 사지 쓰면 돼. 근데 시카고는 화이트삭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제발 팔아 제발 사가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좀 약간 좀 스탠스가 좀 애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피츠버그 같은 경우도 그 순수 무능. 미치 켈러랑 그다음에 브라이언 레이놀즈 네. 올해 진짜 판다. 뭐 스킨스 빼고 자기들은 전부 다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미치 켈러도 안 팔렸고 미치 켈러가 안 팔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또 레이놀즈도 안 팔렸고 이제 사실 피츠버그는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너무 무능해요. 오히려 키브라이언 헤이즈를 팔았어요. 네네 키브라이언 헤이즈 신시내티로 갔죠. 그 카이너 팔레파도 얘기 많았거든요. 분명히 인기 있을 거다. 근데 거기도 얘기 유틸리티 없었고. 자원이고. 네. 여기는 그냥 트레이드도 트레이드인데 그냥 너무 선수 육성에서도 실패가 너무 거듭이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못해요. 그냥 육성도 못하고 그럼 트레이드라도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라도 하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레이놀즈는 몰라도 켈러는 사실 꽤 좋은 그럼요. 걸 받아서 받았죠 충분히. 팔 수 있었을 거라 생각. 저도 이제 그래서 켈러 얘기도 진짜 알칸타라 못지않게 되게 많이 나왔던 걸로 이번 시즌은 네. 기억을 하는데 당장 미치 켈러가 시장에 막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메리 켈리보다 더 받았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맞아요. 2년 2.5년 계약인데. 나이도 어리고 네. 근데 글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퍼가 오겠지라는 생각이었을까요? 네, 뭐 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는. 피츠버그 같은 팀이 사실 애리조나만큼이나 저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피츠버그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몇 년째 아쉬운 몇 년째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이번에 데드라인 쭉 보면서 이제 뭐 느낀 점은 어슬레틱스가 정신을 차렸구나 라는 생각은 확실히 했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돌이켜 보면은 프런트가 멍청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구단주 그룹이 지역 문제도 좀 지역 문제도 껴있었고 껴있었고 너무 의지가 없었고 너무 좀 배째라식으로 나왔던 게 큰 것 같아. 막상 이제 판이 좀 깔리고 지역 문제도 해결이 좀 되는 게임새가 보이니까 일 자체는 잘한다. 로스터를 2-3년 사이에 정말 매력적으로 만들어놨다. 새로 메이저리그 입문하시는 팬분들이라면 오클랜드란다 어슬레틱스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콜로라도가 의외로 잘했다. 잘했죠. 잘했다 이번엔 콜로라도가. 그렉버드도 잘 내보내고. 저는 콜로라도가 잘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저도 이런 말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번에도 말아먹을 줄 알았는데 콜로라도 이번 데드라인은 많이 움직인 건 아니지만 딱딱 필요한 거 딱 한 것 같아. 이 이상 움직일 수도 없어요. 네, 사실. 맞아요. 그리고 참 몇몇 셀러 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화이트삭스라든가 피츠버그라든가 참 못한다 그런 생각했고 그리고 바이어들은 제가 느낀 게 이번에 데드라인 재작년 데드라인부터 쭉 보면서 느낀 게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몰 마켓 팀들, 미드 마켓 팀들이 똑똑한 프런트들을 중심으로 네네네. 이제 트렌드를 주도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템파베이가 대표적으로 템파 네. 대표적으로 있었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포스트 코로나 기점을 그러니까 전후로 빅마켓들이 똑똑해졌어요. 빅마켓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구단들이 양키스, 매츠, 보스턴, 뭐 여기 LA. LA 구단들이 돈도 많은데 똑똑하기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배웠나 봐. 이러면은 따라가기가 어떡해? 힘들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더 벌어져. 돈 격차, 마켓 격차가 나는데 그러니까. 역량 격차는 오히려 그 빅마켓이 더 똑똑해지거나 격차를 좁혀버리기 시작하니까 이거 마켓 작은 팀들은 따라가는 게 너무 벅찬 거야. 그렇죠. 당장 이번 데드라인만 봐도 필라델피아도 전 잘했다고 생각하고 매츠도 진짜 짜게 협상하면서 내보낼 거 최소화하고 데려오는 거 보니까 잘하고 양키스야 뭐 캐시먼 하던 대로 했고 그렇죠.
쭉 샌디에고. 보고 하다못해 텍사스도 네, 그렇죠. 잘했고 잘 데려왔죠. 거기도 나름 켈리. 빅마켓이잖아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은 아 이제는 돈 많은 놈들이 똑똑하기까지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게요. 양극화가 심해진다 여기도. 다저스는 육성도 잘하는데 다저스는 원래부터 똑똑했고 그러니까 육성도 잘하는데 돈도 많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쉽지 않네요. 여러모로. 예. 더 노력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게 스몰마켓의 영원한 숙명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모로 그냥 중부지구 대부분이 힘들겠네요. 예. 중부지구 양쪽 중부지구 합쳐보면 빅마켓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팀은 시카고 화이트삭스 말고 없는데. 시카고 컵스. 네. 컵스 네, 그렇죠. 시카고? 시카고. 야 심지어 미드 그 중부지구들 10개 팀 중에서 세인트루이스도 그 중에서 큰 마켓이 큰 편이에요. 편이야. 그 중에서 큰 편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약간 중간이 돼버렸어요. 예. 물론 지금 무브가 좀 그 바이어 무브는 절대 아닌 아니지만, 상황이긴 하지만 예. 아무튼 이게 힘드네요 여러모로. 중부지구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지금 전 클리블랜드가 굉장히 좀 많이 애매하죠.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지금 약간 야구 외적인 문제로 조금 고생을 하고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좀 클리블랜드가 안 그래도 조금 마켓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굉장히 좀 성적을 잘 내고 있는 알짜 구단에 속했는데 위에서 한 분이 이상한 걸로 시비를 터셔가지고 최근에 또 이게 예. 조금 트모 씨가 야구 외적인 거에서 지금 아, 고생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사실, 작년 트레이드 매물이었잖아요. 트레이드 매물이었던 지금 진짜 이렇게 메이저리그 SS급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클라스. 선수가 도박 이슈. 야구 외적인 문제로 이렇게 야, 이름 얘기해요 그냥. 클라스. 상관없잖아 근데. 네. 에마뉴엘 클라스의 클라스랑 도박 이슈 때문에 그다음에 오티즈. 오티즈는 루이스 모르- 오티즈. 근데 클라스가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클라스 이번에 팔았으면 뭐 그러니까 진짜 어마무시하게 듀란만큼 받았 생겼겠다. 듀란보다 더 더 받았을 받았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스티븐 칸 트레이드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트레이드 막판 되니까. 지금 또 클리블랜드가 그 올스타전 끝난 이후로 또 나름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에 심지어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진출했던 팀인데 올해 굉장히 좀 저는 많이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뭐 내부적으로 선수들이 사고 치는 거 외에도 뭐 정치적으로도 위에서 이상한 놈이 자꾸 뭐 인디언스로 그죠, 롤백하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뭐 지역 압박한다고 뭐 속된 말로 꼴값으로 떨어대니까 기껏 가디언스로 바꿔놨더만. 그러니까. 가지고 또 이제 시비 털고. 이제 좀 있고. 가디언스로 안정을 좀 하나 했는데 또 갑자기 참 내외로 우환이 겹칩니다. 클리블랜드는 참 여러모로 해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운영이라는 게 근데 아무리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빅마켓이 너무 쉬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뉴욕 매치를 응원하는 사람이지만 스몰마켓, 미드마켓 팀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 스포츠도. 맞아요. 왜냐면 돈 많으면 안 되면 돈 쓰면 되니까. 근데 스몰 마켓은 그 플랜 B가 없어요, 사실.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망해야 돼. 그러니까 그 플랜 B, 그러니까 백업 플랜 같은 게 이제 빅마켓들은 이거 실패하면은 백업 플랜 있지. 플랜 B, 플랜 C 가동이 가능한데 돈으로든 뭘로든 스몰 마켓 팀들은 하나가 망하면은 그냥 바로 리빌딩 사이클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쉽지 않다. 심지어 MLB는 이게 셀러리 캡이 차라리 아싸리 진짜 초 하드 캡이 되어버리면은 저기 NBA도 뭐 이제 하드 캡이고 다른 NFL 이런 데처럼 캡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만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빅마켓, 스몰마켓 의미가 그나마 좀 줄어들 텐데 물론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근데 MLB는 이제 또 소프트 캡이니까 돈을 쓰고 싶은 팀들은 또 쓸 수 있거든요. 쓰면 그만큼 더 내면 되죠. 그리고 사치세로. 참 쉽지 않아요. 리그 구조도 환경도 시대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할까요? 오늘 야자수에서는 뜨거웠던 여름 트레이드 시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방송 함께해 주신 황규진 PD님, 송준영 씨, 진정현 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진행자 소혜린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at your best.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If your lady fine, tell her she don't want for life. Ladies, grab your fantasies, slow it down for me, baby.